영화 이야기 한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자 143화이고요. 이번 시간은 로드 투 오스카 2024 8편이고 매번 이제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민님, 서빈님, 민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본명 얘기할 뻔했네. 아직도 적혀있는 게 본명.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추락의 해부는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편집상 등 5개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씩 다 올랐다. 그리고 제주영은 당연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늘 작품 줄거리 소개는 미상님께서 하시겠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영화 추락의 해부는 지스틴 트리에 감독의 4번째 장편 극영화인데요. 남편 사무엘을 고향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산드라 가족은 사무엘이 집 밖에서 죽은 채 발견되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다니엘이 경찰에게 한 정황 진술이 어긋나서였는데요. 이로 인해 산드라는 살해 용의자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의 머리에 난 상처에 관해서 산드라의 변호인 뱅상은 자살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가 사무엘에게 자살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에 이제 이 정신과 의사하고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산드라와 사무엘의 갈등이 좀 더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재판은 한층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때 사건의 진실을 지고 있는 아들 다니엘이 중요한 증인으로 떠오르자 법정은 마지에게 다니엘이 산드라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명령합니다. 엄마 산드라를 향한 의심과 아빠와의 기억 속에서 혼란에 빠진 다니엘은 어떤 증언을 할지 고뇌에 빠집니다. 수많은 진실들이 경합하는 가운데 영화는 누구 한쪽의 편을 드는 대신 여러 인물의 단편적인 시선, 녹음 파일, 산드라의 소설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사건을 조망합니다. 사건 현장인 사무엘의 별장에 끝없이 내리며 증거를 묻어버리는 눈처럼 추락의 해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영영 알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속 빙상의 말맞다나 빈칸은 빈칸으로 두어야 하는 것일지 지스틴 트리에 감독은 이 빈칸의 인간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네, 먼저 창민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짧게 준비하긴 했는데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그냥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쵸.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는데 약간 법정에서는 그거를 완벽하게 가르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누구는 벌하고 누구는 승리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처절함을 느끼게 하는 거를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법정 영화의 어떤 상징 같은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빈님. 네, 저는 영화 딱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원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언제?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들이 수입해서 오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제목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쓰였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프랑스 원제 자체가 추락의 해부인지를 확인해 봤었는데 원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랑스어는 봉주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네, 굉장히 인터넷을 사용하여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해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추락이라는 것도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원제로 사용된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명사로서 해부학도 되고 또 해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해부학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해부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생물체의 일부나 전부를 갈라 헤쳐서 그 내부 구조와 각 부분 사이의 관련 및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게 조사하는 일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보단 이게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락 자체를 전부 갈라 헤쳐서 이 영화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데 주인공 산드라라는 사람이 그 추락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함께 갈라 헤쳐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산드라라는 인물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갈라 헤치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힘들게 봤던 영화였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작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이제 시상식을 라이브로 봤었어요. 시상식 봤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그때는 그냥 아나토미 오브 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수입하신 이제 그린나레에서도 이걸 아직 그때 당시에는 작품 이름을 한글로 번역을 못했던 단계였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왜냐면 이 작품 보면서 제목 보면서 헷갈렸던 게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아나토미 오브 폴 하면 할 게 많아요.
가을의 추락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아니 맞네. 가을의 해부학 이렇게 돼서 왜냐면 이게 왜냐면 저희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예,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아, 네, 있죠. 네, 있죠. 그 영화도 사실은 가을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아니고 정말 가문의 몰락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런 수도 있는데 몰락의 전설 이런 식으로 몰락의 전설 아니면 뭐 그런 의미로 추락의 전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멋들어지게 사실 정말 잘 번역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맞아요. 마치 맞아요. 죽은 시인의 사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이도 음. 사실은 이거는 약간 그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소사이어티가 그 소사이어티가 아닌데 모임 같은 건데 사회가 내가 말해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번역이 오역된 번역이 지금까지도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 두 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락의 해부도 그런 식의 의미에서 봤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상님. 저는 뭔가 이게 예술 영화로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관객도 막 엄청 거대한 이제 규모로 만날 수는 없는데, 근데 뭔가 이제 나름 입소문을 좀 많이 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타고 나름 맞습니다. 네. 예술 영화 치고 많이 약진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유독 한국이 뭔가 법을 약간 진실이나 옳음하고 그대로 뭔가 좀 동일시해버리는 경향이 좀 크잖아요. 법치주의.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맥락에서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얼마나 취약하고 그에 기대서 뭔가 이제 특히 흔히 법정 영화에서 진실된 어떤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 이 법정 영화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방법이 얼마나 좀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들 보면은 흥행이 막 그렇게 뭐 기생충은 정말 예외로 하고 기생충은 예외로 하고 그렇게 뭐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항상 보면은 슬픔의 삼각형 같은 경우도 관객 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꽤 네네. 그래도 준수하게 봤던 이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6만 명을 넘게 봤어요. 그래도 이번에도 현재 지금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6만 명 넘게 봤고 사실 근데 그 전 황금종려상 작품이었죠. 티타는 사실은 워낙 소재가 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소재가 세다 보니까 약간 지금 근데 이 작품은 그래도 소재가 그래도 참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가장 힘든 거는 상영 길이 같아요. 길이 네, 2시간 반이라는 게 이게 쉬운 사실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고백하자면 30분 정도는 아마 중간중간 좀 저도 편집을 하면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저 언론사를 이제 봤는데 언론사에도 사실 코 고는 소리 좀 들리고 했어요. 아, 중반부터 좀 들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래서 최대한 나는 졸면 안 돼. 오늘은 정말 이거를 최대한 졸지 않고 보겠다면서 적으면서 봤어요. 계속 적으면서 뭐 잡소리라도 다 하나씩 적으려고 처음에 그러니까 나왔던 거는 이제 스눕이라는 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래퍼 스눕독인가? 스눕독에서 딴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그거 써놓고 있고 스눕독은 그건가? 근데 그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그죠. 그렇게 막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적어놨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 남편이 추락해서 죽었다. 여기는 사실이다. 그럼 진실은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보다는 어떻게 시선이 팔려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누벨바그의 향기가 좀 진하게 풍기는 명작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왜 누벨바그의 향기가 풍기냐면은 제가 적어놓으면서도 그렇지만 약간 미치광이 피에로를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최근에 봤는데 거기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를 이번에 추락의 해부도 약간 비슷하게 차용을 해요. 오프닝이 막 자막 여러 개 동시에 뜨거나 막 이런 식으로 차용하는 것도 그렇고 고정된 카메라가 갑자기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법정 장면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땅 당겨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땅 빼거나 갑자기 돌리거나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것도 딱 그런 어차피 프랑스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지 않을까. 이 작품의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는가 싶고요. 사실 그 외에도 줄만한 작품들은 은근히 많았어요. 이 작년에 칸 경쟁이 은근히 좀 뜨거웠었는데 이 작품이 상을 받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작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적인 어떤 대사나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한번 서빈님부터.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하자면은 저도 이제 소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주인공이 아무래도 소설가로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남편도 하려고 했으나 뭔가 이게 좀 어긋난 그런 케이스인데 그 법정 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증거 자료로 가지고 오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싸우는 부분에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길게 나와요. 근데 보면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웃었냐면 저는 그 산드라가 남편에게 너무너무 상냥했다 생각해요. 너무너무 세심하고 정말 위로를 던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냥 써라라고 하잖아요. 그냥 쓰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 이제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면 쓸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무슨 상황이더라도 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소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냥 써야 되고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됩니다. 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남편은 되게 꼬아서 듣죠. 그런 거 보면서 만약에 소설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 말을 보면서 되게 세심하게 위로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만약에 소설 작업을 안 해보셨으면 말을 좀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 주인공 그러니까 산드라와 변호사가 너무 아슬아슬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물론 보면서 산드라를 응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최대한 이제 영화 자체도 중립적인 시선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저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동물 닮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밤에 밖에서. 근데 정말 여기서 살짝만 생각을 끊으면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생각을 끊으면 그냥 무조건 입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라. 그냥 제발 이상한 걸로 이 상황을 망치지 마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엔딩 장면쯤에 나오는 저는 행간에서 영화에 잘린 장면에서 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맞아요. 두 사람이 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마 두 사람이 전사로서도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뭐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고 내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전 특히 그거를 뭔가 그 재판이 끝나고 뭔가 약간 뒤풀이 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둘이서 그렇게 단둘이서 거기서 그렇게 네.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참 재밌던 부분인 게 이 영화가 사실은 그 변호사랑 어떤 그 변호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변호를 받는 사람이죠. 과의 관계가 조금 현실적으로 가자면 물론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작품적으로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이 뭐가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남편이 죽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더 조마조마하며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술 먹는 장면 이제 뒤풀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좀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같은 경우 할리우드 영화들 있잖아요. 약간 네네네. 그런 법정극이나 법정 네네. 스릴러 가면 네네. 정말 많았죠. 변호사랑 은근히 사랑에 빠지는 거 많아요. 맞아요. 진짜 나와요. 그런 영화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거기서 발을 빼더라고요. 사실 이입해서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변호해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는 어쩌면 지금 사실은 뭐 자기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믿어주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그게 전 간절했던 게 처음 가장 공감했던 대사가 첫 번째 이제 나왔던 게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난다라는 대사였어요. 네, 있었죠.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달 전쯤에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가지고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메일 정도 울다 보니까 더 이상 눈물이 안 날 때가 어느 순간에 딱 오더라고요. 그 지점이 느껴졌는데 그 대사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후술하겠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캐릭터가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는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튼간에 다른 이제 괜찮았던 장면이나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창민님? 저는 대사가 좀 좋게 들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변호사 스완 아렐로 그 분이 이제 네, 맞습니다.
좀 많이 좋았던 게 많았는데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고 하기도 했었고 또 남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고 불어로 프랑스어로 말하는 게 관건이다. 그 여주인공한테 네, 법정에서 계속 네. 불어로 말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음. 이런 말을 했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아들 후반에는 이제 아들이 되게 동무대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누구죠? 그 여자분인데 그 뭐라고 해요? 관리라고 관리자? 이게 법무부 관계자로 하죠. 법무부 관계자잖아요. 아, 예. 네. 그거 제일 편해. 네네, 법무부 법무부 관계자. 관계자가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법정. 네네. 이제 그분이랑 아들이랑 다니엘이랑 이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믿음을 지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말도 했었고 맞아요. 네네네. 확실치 않은데 확실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저는 이게 확 돌아가더라고요. 막 음. 너무 많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님. 저도 대사 이전에 그 마지막에 이제 거의 동무대를 펼치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 아들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대사도 굉장히 좀 좋은 게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법무부 관계자가 이제 결국에는 뭔가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맞아. 진실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은 이제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믿음으로밖에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다니엘이 취했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어떤 다른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이 재판을 보는 게 정말 괜찮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듣고 극복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진실을 알 수 없다라고 하고 비관으로만 어떤 일관하는 영화가 아니게 된 지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국에는 어떤 이 불신스러운 지점들이 있지만 거기서 어떤 한 발짝 나가서 믿음을 좀 나아가기로 할 때 이 다니엘에게는 그게 극복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니엘의 캐릭터와 대사가 참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의 장면을 하나 보면은 이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청각에 더 반응한다는 거에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화면 구성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재판 장면에서 그 양측의 발언을 하잖아요. 양측 발언할 때 다니엘을 이제 양측의 발언에 따라 다니엘을 비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려오는 쪽의 시선 쪽에서 다니엘을 비춰주는 거죠. 이 화면이 이제 패닝해서 돌려가면서 그건 것도 이제 세심하게 해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신문 이제 다큐멘터리 장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에서 어떤 거냐면 플래시백을 피하고 싶어 전형적인 플래시백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 법정 장면 소리 구성하는 장면. 네네네네. 그게 법정 장면에서 녹음된 파일이 재생될 때 갑자기 스크린에 그 상황이 제시돼서 현장감을 더한 거. 이게 플래시백의 이미지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아요. 굳이 플래시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법정 장면이 재생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으니까 그런 구성도 좋았던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심지어 오프닝 인터뷰 장면에 나오는 배경음악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제했어요. 거의 배경음악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 거의 이제 그 아들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 빼고는 네네. 꾸밈 주려고 정말 날것의 음악을 살리고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데 저 하나 더 네네네. 인상적인 게 엔딩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엔딩이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관객들이 그때 이제 지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느냐라는 식으로 한숨 쉬었던 관객분들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맥 빠지는 엔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극적으로 다 지나간 후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비춰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정말 오랜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뭔가 새로운 걸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익숙하던 곳, 원래 잠을 자던 곳에 와서 자기 반려견과 함께 누워서 그냥 안정을 취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쉰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엔딩이 너무 사실적이고 그래서 더 여운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적게 나오는 음악의 사용에 대해서 민성님이 좀 적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보통 뭔가 그 음악이라고 할 때
어떤 영화의 장르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흔히 막 공포 영화 관련해서 공포 영화에서 음악을 빼면은 갑자기 막 공포감이 줄어든다. 뭐 그렇게 이런 하죠. 저도 것도 있고. 공포 영화 나오면 저는 공포 영화 잘 안 보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스크리너나 이런 거 볼 때는 영어로 줄입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좀 반감돼요. 맞아요. 되게 진짜 좋은 것 불편해져요, 진짜. 점프 스퀘어도 좀 안심이 돼. 그래서 뭔가 이 음악의 종류나 어떤 이런 질감이 어떤 영화의 장르나 우리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크게 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락의 해부에서는 음악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맨 처음에 엄청나게 그 영화를 방해할 정도로 어떤 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음악이 크게 이제 틀어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 감독이 우리가 진실을 이렇게 해부하기로 하면서 이때 어떤 영화라고 하는 어떤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비관하면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증언, 진실, 뭐 사실, 뭐 이게 뭐 법정이다 보니까 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창민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아 예. 되게 이 소재를 다룬 것만으로도 되게 생각할 게 많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이라는 게 진짜 있냐,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증언이랑 증거에 대해서도 증언은 사실 주관성이 되게 크잖아요. 아무리 뭐 가족 관계든 뭐 제3자든 어쨌든 증언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 자체로 진실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증거 또한 그 전체 맥락을 잘 잡을 수 있냐, 이 지점에서도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증거라고 하더라도 뭐 녹음 파일도 되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느낀 거는 그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들은 진실을 어쩌면 피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떤 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사이비 종교 이런 거는 그냥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진실을 외치잖아요. 막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피하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이랑 미디어가 마녀 사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볼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한 분이 그렇죠. 뭐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약간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최근에 축구 대표팀 관련해서 네, 이건 너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게 얘기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게 흔한 법정 영화의 어쩌면 클리셰를 정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보셨나요, 우리 서빈님? 저는 사실 이 법정 영화의 클리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법정 영화를 많이 본 편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그럼 클리셰가 뭐가 있길래 이 영화가 엇나갔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보통은 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관계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피해자 혹은 왜냐면 이제 보통 판사나 이런 친구들은 안 넣어주죠. 왜냐면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분들이라 친구라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 주연,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가 아니죠. 피의자가 되나요? 피의자가 되죠. 여기서. 네네. 여기서 그 산드라가 철저하게 해부당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모든 것과 다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이거랑 붙이자면 아까 진실과 뭐 증언 혹은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진리도 바뀔 수도 있다고 맞아. 보는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깔려 있는데 그 해석의 여지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상님. 저는 뭔가 그 법정 영화의 클리셰라고 했을 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흔히 이제 법정 영화에서 법정은 이제 뭔가 근대 이후에 헌법
아래 어떤 법 체계를 쌓고 있는 국가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순간 너머로는 거기에 진짜 이게 진짜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를 진실이라고 하자라고 퉁치고 이제 지나가는 어떤 공간인데 법정 영화에서는 흔히 이거를 그냥 최후의 진실이라고 규정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주인공들이 승리의 어떤 순간을 마음껏 맞아. 즐기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뭔가 이제 근대 이후에 뭐 굳이 법정 영화뿐만이 아니라 추리 소설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점점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추리 소설 혹은 이제 법정 영화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뭔가 이 영화는 어떤 그 법정 영화의 어떤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기해버리는 지점, 더 나아가지 않는 지점에서만 거의 골몰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법정 영화 안에 포함되기보다는 거의 반법정 영화, 법정 영화에 반대하는 지금까지 어떤 법정 영화들을 좀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이제 아서 하라리와 연인인 아서 하라리와 공동 각본을 썼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법적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 받았냐라고 얘기했었는데, 형사랑 변호사한테 귀중한 조언을 듣기도 했고 프랑스 법원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이야기의 기술적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놀라웠던 거는 프랑스 법정이 다소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해요. 미국 법정이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펙타클 중심의 미국 법정들과만 구별되는 프랑스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심리 과정을 생략 없이 보여주기로 한 거는 자연스러운 결정이었고, 후반 작업에서도 편집자와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영화의 속도를 늦추고 불완전한 샷을 유지해서 흔들리고 생생한 느낌을 영화에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영화가 너무 세련되거나 예측 가능한 느낌이 되는 거는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법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제 감독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고 모호한 요소들을 모아서 함께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픽션이 되고, 그게 이제 내가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산드라 휠러, 이번에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산드라 휠러의 이제 메인 캐릭터는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미상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산드라가 이제 소설가라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게 뭔가 아까 서빈님도 말씀 주셨지만 되게 좀 이 영화의 목표랑 좀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드라가 아마 이제 소설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서빈님께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좀 빈자리로 좀 남겨두자면, 산드라가 계속 어떤 뭔가 이 남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사무엘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살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게 되는데, 이때 산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적인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그 녹음 파일 속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약간 뭔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막 분출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되게 차분하게 좀 조언을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계속 사무엘은 어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소설을 쓰고 하면서 이 산드라의 아성에 좀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산드라는 그 약함에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 산드라가 정말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산드라의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도 있었고 그만큼 또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산드라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원래 처음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멍이 있는 장면을 보면서 부딪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싸움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 거짓말했었다는 무서웠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나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계속 불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후반부에서는 그냥 영어를 사용하죠. 근데 처음 영어를 사용하는 장면도 본인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남편의 소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게 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극대화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캐릭터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스틴 트리에 감독이 이제 산드라 힐러라는 배우랑은 10일에서 작업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염두를 해두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성별, 경력, 모성을 평가받았던 해방된 여성을 이제 산드라 힐러가 좀 이 인물의 복잡성과 깊이를 더해줄 거라 생각했고 단순히 이제 이게 메시지로만 남지 않게끔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정에 선 외국인으로서 남편과 아들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내야 하고 이는 산드라와 관객들 사이에서 거리감이 생기게 만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드라는 복잡하고 다변적인 캐릭터인데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커플의 삶을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제3의 언어가 중립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증이 더 구체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3기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혹시 창민님 뭐 아닙니다. 다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의하고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작품은 참고로 황금 종려상도 받긴 받았지만 개 종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칸 영화제에서 이제 틀어지는 이제 모든 비공식상인데 그러니까 완전 공식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아지들 이제 작품에 출연하는 강아지들을 놓고 어떤 강아지의 연기를 잘했고 아니면 뭐 캐릭터가 좋았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올해도 여러 후보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뭔 영화였지? 다른 영화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뭐 강아지 뭐 등등 해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주인공이 추락의부에서 아까 말했던 순욱을 맞았던 일. 근데 걔 이름이 하필 메시예요. 이거 보통 메시가 이제 발롱도르를 많이 받는데 개 종려상을 받아. 고트군요. 네, 고트죠. 네, 팜도르 뭐 이렇게 팜도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라는 거. 근데 연기 정말 잘했어. 근데 뭐 못하는 게 없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강아지네요. 중간에 이제 약 먹고. 그때 진짜. 그거는 진짜 리얼한 연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조련을 사실 잘해야 되거든요. 아주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라서. 그렇죠. 상당히 연기를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 개의 시선이 이 작품에서 초반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개의 시선으로 뭘 보고 싶었는지 민상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가져오는 어떤 자기의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자기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되게 빨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의 상태에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만났는데 자기 집 고양이가 자기를 되게 쓰러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왜 부끄러워졌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이 의문에서 이제 자기의 철학을 전개를 하는데 이때 데리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동물로서 나 자신이만큼만 나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가 이제 그 동물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 동물의 시선은 아예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일 텐데 이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그 이후에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이 개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 법정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동물의 시선이라는 굉장히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혹은 그런 조건 위에서만 우리가 어떤 진실의 접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목적에서 쓰였던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작품은 결국에는 아카데미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후보에 올랐지만 정작 국제영화상 후보에는 못 올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프랑스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진회에서 여러 명의 투표로 결정이 되잖아요. 뭐 제출을 하면은 이제 투표를 심사를 해가지고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이 작품이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원래 이제 국제영화상 규정이 따르면은 일정 부분은 자국의 언어로 해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자국의 언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영어는 일정 부분 이상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사실 이번에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영국 영화인데 된 거는 영국 외의 언어가 영어 외의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옛날에 규정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나이지리아 영화인데 영어가 많이 썼다고 까인 적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제출했는데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몇 년 사이에 또 규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그래서 저는 날아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표 차이로 프랜치스 푸가 후보에 오르는 걸로. 근데 프랜치스 푸도 이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또 칸 영화제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프랜치스 푸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남편은 이게 개인의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거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어쩌면 영화에서는 답을 사실 뭐 판정으로 이제 그 판결로 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서빈이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좀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고사. 네, 그래야 이 영화 자체가 더 큰 힘을 지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살 혹은 타살일 경우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너무 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아까 민상님이 잠깐 이제 강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연결을 짓고 싶은 부분이 사실 그러면은 전 영화 보면서 강아지는 아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아는가? 관객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강아지는 계속 거기서 현장을 휘짓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니까. 우리 미신상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가 막 죽은 자를 보고 막. 네, 아이. 맞아요. 귀신 본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든 건데 마지막 엔딩 때 강아지가 주인공에게 와서 이렇게 안겨서 포근하게 있는 걸 보면 이게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감독이 그런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좀 과잉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창틀에 떨어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묘사가 많이 되어 계속 있곤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냥 편입니다. 실수. 네, 사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고사. 자 그러면 창민님은 저는 미리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 타살도 될 수도 있고 자살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사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저는 사고사는 저 생각 못 했어. 네. 그래서 사고사도 될 수 있겠다. 어. 세 개가 다 가능성이 있겠다. 저도 어쩌면- 두 가지 질문 던졌는데 하나만 놔주면 그거 몰랐네요. 네. 그러면은 민상님. 저는 뭔가 이제 이 영화 얘기하면서 뭔가 다니엘 얘기가 좀 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뭔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살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자살을 했어도 타살일 거다라고 뭔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산드라랑 얘기를 할 때 뭔가 자기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극적인 상황을 좀 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유명한 소설가인 내 아내한테 뭔가 내 것을 뺏기는 사람이고 이런 각본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연출하고 스스로가 연기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책을 쓰기 위해서 상황을 뭔가 조작했을 수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그 본인에게 너무 거대해져 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에서 그 아들 다니엘에게 얘기를 할 때도 뭔가 그런 게 진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써버렸던 이야기를 너무나도 믿어버려서 그 이야기에 의해서 죽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근데 그러면은 아까 사고사 가능성도 있겠네요. 확실한 거는 타살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타살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었다거나 음악 작업을 한 도중 사실 그게 마지막 음악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악 작업을 정말 세게 틀었던 것도 정말 자신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한 사고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왜냐면 그 정도 높이서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네, 어지간 그런데 막 일부러 막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스카이 뭐야 저기 롯데월드 거기 네네. 제1롯데월드 거기 그 무슨 밑에 보이는 뭐 발판이 잠깐 뭐 임시로 보인다면서요 거기는. 그런데 절대 죽어도 안 가거든요. 일부러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몰랐어. 오늘 두 가지 질문하다가 오늘 한번 저도 망치랑 맞은 것 같아요. 그거 몰랐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서 어떤 영화들이 이제 떠오르셨을지 궁금해요. 이 영화 보면서 아마 떠오르셨던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창민님부터. 전 영화 일단 너무 좋게 봐가지고 떠오르는 영화 4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완벽한 타인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일단 1차원적으로 남녀 관계이기도 하고 그 완벽한 타인에서는 갈수록 이제
조금씩 진실이 열리잖아요. 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 영화랑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었고 그 또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그 독립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부부가 계속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좀 파국으로 가거든요. 임신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괴물 그 작년에 개봉했던 그냥 이거는 그냥 인간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이 추락의 해부가 괴물도 그렇게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립스의 사계라고 이제 올해 1월에 개봉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는 마녀사냥 그것도 좀 그걸 다루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또 이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산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산장이 아니고 그냥 그 동네였으면은 사람들 막 쳐들어가지고 난리 났을 거야. 일반인들. 맞아요. 일반인도 막 토마토 던지고 뭐 던지고 협박도 나왔을 거고. 근데 이 산장이니까 거기까지 안 간 거야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랬다 생각해요. 네, 민상님은? 저는 뭔가 좀 고전 영화 중에서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네. 생각했어요. 뭔가 좀 이 분야의 고전이잖아요. 뭔가 이런 테마를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서 가장 고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아마 다음에 네. 괴물 녹음할 건데 괴물 녹음할 때는 라쇼몽이 무조건 네, 거의 즉각적으로 떠올랐었고 그리고 뭔가 좀 이 진실을 찾아가는데도 되게 좀 건조한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치고 나가는 어떤 이런 구성 자체는 뭔가 그 데이비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가 좀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서비님은 딱히 뭐 생각나지 않았다고. 네, 사실 생각나지 않아서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생각이 안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최고의 작품일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비교가 된다거나 혹은 연관됐다는 거 제 느낌에는 좀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카데미 흐름이 상당히 나쁘진 않은 게 왜냐면 지금 이게 북미 배급사가 네온입니다. 네온이 이제 기생충을 이제 상을 받게 한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은근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그 콜렉터예요. 네온이 기생충 했고 티탄 했고 슬픔의 사막 했고 추억의 해부까지 4연속으로 지금 픽업을 했어요. 수입 배급을. 이거 사실 좀 드문 일인데 아무튼 네온이 정말 영세 배급사인데 기생충은 대박이 터졌죠. 네, 기생충을 배급하면서 터지긴 터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로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 이제 이것도 돈 드는 전쟁이거든요. 캠페인도 오스카 캠페인도 그렇죠. 광고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걸로 이제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만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영화가 공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어리둥절한 장면을 시작한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추락에 대한 집착은 영화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제인데 초반에 그냥 문자가 그대로 의미로 등장한다. 나는 이제 드라마 매드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매드맨에서 오프닝 크레딧에서 한 남자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장면을 본 뒤에 체중에 대한 감각과 추락이 주는 느낌이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었다. 내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며 추락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며 이렇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풀어내고자 싶었고 영화를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에 추락의 상징으로서 공을 등장해서 그 주인공인 산드라를 바라보던 걔가 그 공을 잡게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탐구하게 된다는 무대 설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영화가 확장된 신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놔두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충분히 수상 가능성도 있는 이번 아카데미의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참고로 아사하라리 감독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마니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해요. 파트너라고 하는 연예인이에요. 오노다 이것도 나름 정말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오노다라는 이게 실화 같은 영화인데 오노다라는 이제 일본 군이 있었는데 이 일본 군이 태평양 전쟁이었죠. 아마 필리핀이었나? 아무튼 한 섬 작은 섬에 있는데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 남자는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하면 트루먼 쇼 비슷한 거죠. 야 이씨 무슨 소리야? 이 전쟁이 왜 끝나? 이러면서 막 메이저리그 내한을 했는데 일본에 내한에서 경기를 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1970년대까지인가 그때까지 계속 그거 하다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약탈하고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할 만한 영화였는데 그런 프랑스 영화를 연출한
프랑스 영화인데 뭐 주인공도 다 일본인이죠. 네. 근데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 이거 티빙이 있으니까요. 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너가 상당히 보면 영화를 상당히 잘 만드네요. 네. 이것도 한번 똑같이 추락예부처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카데미 시리즈도 올해 이제 2023년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안데스 선언의 생존자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